특례 대출 나오면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서울은 이게 연결돼서 계속 상승을 있었고요. 지방은 상승이 멈췄어요. 특례 대출 같이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시점이 끝나면 이제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지방은 멈췄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시점부터 해서 다시 전세가 연결돼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전세 상승이 다시 매가를 자극하게 됐거든요. 특히 강남 같은 많이 올랐죠. 지방에서 우리 강남 주택을 그 안전자산으로 생각한 그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이 취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위주로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는 이 전세 상승이 되면서 이제 외곽으로 좀 퍼져나가는 그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더 투자 연구소의 김준영 소장님 모시고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결국엔 오른 집값의 비밀 저자이고요. 제가 1999년도에 우연히 이제 미분양을 사게 돼서요. 그게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왜 이렇게 오르지 싶어서 공부하게 됐는데요. 25년 차이고 그 사이에 투자도 하고 책도 2권 내고요. 네. 지금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보시는 분위기는 어떠세요? 약간 과열 기미가 있을 정도로 좀 서울은 크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왜 올랐는지 좀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은 조금 약간 특별해요. 왜냐하면은 이 시작점이 작년 우리가 특례 대출 나오면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3년 10월 정도 돼서 약간 주춤했습니다. 근데 서울은 이게 연결돼서 계속 상승을 있었고요. 지방은 상승이 멈췄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에는 우리가 변수 중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 변수가 있고요. 소멸되는 변수가 있습니다. 특례 대출 같이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시점이 끝나면 이제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지방은 멈췄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시점부터 해서 다시 전세가 연결돼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전세 상승이 다시 매가를 자극하게 됐거든요.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특히 강남 같은 많이 올랐죠. 네. 이제 지방에서 우리 강남 주택을 우리가 그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자산이라고. 그래서 그 안전자산으로 생각한 그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이 취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위주로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는 이 전세 상승이 되면서 이제 외곽으로 좀 퍼져나가는 그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은요. 사실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한 게 올 초일까요? 이게 약간 정체 후에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정체했다가 갑자기 상승하게 된 걸까요? 그 전세에 있거든요.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전세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전세는 기업으로 치면 매출이고요, 이익이고, 우리가 이제 주택에서는 전세 월세가 똑같거든요. 네. 이게 얘가 상승한다는 거는 매출이 늘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 이익이 늘어나는 거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상승했다는 거는 주택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서울에서 가장 먼저 나왔죠. 네. 근데 지방에 안 나왔거든요. 그 지방은 상승을 하지 못한 거고, 그 특례 대출 이후에 연결해서 상승 못한 거고, 서울로 연결해서 상승 나온 거는 이 전세 상승에 이 가장 큰 영향을 줬거든요. 네. 여기 실거래가 지수인데요. 네. 이 서울이 여기 이제 22년 12월 바닥으로 실거래가 지수 계속 상승했죠. 네. 잠시 멈췄다 다시 상승하잖아요. 네.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똑같이 1월 달에 상승해가지고요. 쭉 상승하다가 꺾였죠. 네. 근데 이게 오르지 못하고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전세 상승입니다. 네. 전세 상승이 나오게 되면 매가를 연결시키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이 전세 우리 가격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가 매매고 밑에가 전세인데요. 네. 원래는 이 전세가 사용 가치잖아요. 그렇죠. 사용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매가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원래는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특례 대출로 위에 매가만 올라가게 되는 구조거든요. 얘가 안 올라가고. 네. 그래서 지방도 이걸 자극하는 변수가 들어왔을 때 올라갑니다. 근데 얘가 안 됐죠. 그 지방은 상승이 안 된 거고요. 네. 서울은 얘가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전세가 상승했기 때문에 다시 연결해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서울이 이렇게 빨리 됐냐? 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이전에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 같은 데서 우리가 이제 역전세 문제, 네. 뭐 전세 사기 문제가 많이 생겼죠. 네. 네. 그분들이 아파트 빨리 넘어왔거든요. 네. 수요가. 그리고 우리가 서울이 전국에서 자가 보유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 말은 임대수가 가장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전세가 가장 먼저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가장 먼저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반기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수도권 전체로 좀 퍼질 것 같고요. 내년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전국으로 좀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지금의 그 집값 상승이 서울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차 수도권 그리고 지방으로 계속 퍼져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락 시작 시점이 2022년이거든요. 네. 빠르면 21년씩도 약간 지금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22년, 23년, 24년 원래 3년 차예요. 네. 원래 하락이 딱 시작되고 나면은 뭐가 생기냐면 미분양이 생기고요. 네.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공급 감소하고 3년 차가 입주가 되는 해예요. 그 올해죠. 네.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가 본격적으로 공급 영향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년 되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방에 미분양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내년 되면 그럼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미분양은 우리가 시장에서 매매를 그 재고주택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분양을 선택 두 가지 한대요. 네. 근데 투자자가 없으면은 미분양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실수요자분들은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고요. 네. 지역이 내하고 안 맞으면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시장에 물건 내놓는다 다 팔리는 거 보셨어요? 다 안 팔리죠. 네. 남잖아요. 똑같아요. 투자자가 그걸 사줘야 되는데 투자자가 지금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미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내년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게 되면 그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 완전히 상승을 시작한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바닥은 찍었죠. 바닥은 2023년 1월 달이 바닥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연결해서 상승할 거냐?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바닥은 찍은 거 맞아요. 사실 지금 전문가분들 의견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다 아니다 조금 주춤할 거다 이렇게 의견이 약간 분분한데요. 네. 이렇게 의견이 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판단하는 거는요. 이 전세가 오르면은 시장 연결해서 오르게 됩니다. 우리 주택 역사상 네.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는 다 올랐어요. 근데 딱 한 번 오르지 않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 구간에 이때를 비교해서 지금 전세 상승해도 오르지 않는다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때하고 지금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세가율이 되게 낮았고요. 지금 전세가율은 높습니다. 네. 이 전세가율을 의미를 알면은 지금 상승이 맞아요.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이 서울이 2009년도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세가 상승하고도 매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때 시작점에 전세가율이 38.2%였어요. 이 매가는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기 때문에 미리 많이 반영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오르지 않습니다. 네. 이때는 사용 가치보다 매가가 미리 많이 반영되어 있었어요. 전세가 38.2%라면은 기대 수익, 매매가 반영된 게 61.8% 미리 반영됐고요. 네. 지금은 전세가율 2024년 전세가율이 53.9%예요. 기대 수익률 46.1%만 반영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이건 좀 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 가율이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사용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전세 가율이 올라가고요. 매매가 상승하는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는 네.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이게 이제 26년까지 갈 건지 7년까지 갈 건지는 두 번째 문제고 상승이 시작된 건 맞습니다. 네. 저는 연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26년까지는 안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7년 이후에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그건 좀 불확실해요. 지금은요. 그럼 26년까지는
계속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26년까지 공급이 없어요. 네. 그 27년 공급 물량은 올해 하반기에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은 27년 입주 물량 들어갑니다. 그 나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26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 분양하더라도 입주를 못 시켜요. 26년에. 그 26년까지는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상승은 또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전세가의 상승? 전세가의 상승은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과거에 우리가 전세가를 안정됐을 때 언제냐면 2017년 말부터 해서 2019년까지였어요. 그때 3년 동안 우리가 매년 20만 호 정도 공급했거든요. 그만큼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공급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안정시키기는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비아파트, 뭐 빌라나 우리가 오피나 우리가 뭐 도시 생활주택 이런 것을 빨리 공급해서 전세가를 안정시키려고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거는 공급이 빨리 되거든요. 공급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은 좋은데 전세는 안정시킬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상품들은 시장에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위주로 공부하게 되게 되면은 늦었어요. 그래서 26년까지는 안정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국토부가 8월 8일에 그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당장은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8만 호가 한다고 돼 있고, 그리고 네. 또 뭐 길게는 또 얼마나 이렇게 계약 이렇게 뭐 예정돼 있던데요. 아파트는 지금 분양해도 3년 뒤고요. 네. 택지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최소 5년, 7년 걸립니다. 우리 앞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했던 택지 개발에서 공부하겠다는 것도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이제 규제를 또 완화해서 아니면은 뭐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는 이야기도 이제 포함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 물량이 나와 봐야 돼요. 그래서 물량은 우리 나와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저는. 또 10월에는 금리 인하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금리가 우리 시장에 영향이 미치는 게 꽤 큰데요. 우리가 21년도에 금리가 상승할 때 크게 하락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금리 역할이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전월세 전환율을 바꿔서 전세를 떨어뜨립니다. 네. 근데 우리 전세는 매가를 올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택시장에서. 근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전월세 전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전세는 또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 매가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큰 기폭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금리의 폭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 얼마나 떨어지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폭을 보고 이제 영향을 좀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금리가 떨어지면 시장은 영향은 긍정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시장이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상승 영향을 계속 받는. 상승의 네.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 맞습니다. 이런 네, 그렇게 보고 이야기시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센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